서울의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김씨 가문의 저택은 마치 하나의 작은 왕국처럼 서 있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은 밤이 되면 도시의 넌사인을 반사하며 환하게 빛났고, 넓은 정원에는 고풍스러운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으며 내부 복도는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함께 수많은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탈은 빛을 산란시키며 별빛처럼 떨어졌지만 그 화려함 속에 깃든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김수진은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갇힌 채로 보내왔다. 한때 김씨 가문을 이끌던 강인한 여성, 그리고 한국 무용계의 스타였던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그 휠체어는 그녀에게 왕좌이자 동시에 철창이었다.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20년 전 그녀가 무대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던 그날 밤 귀가하던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서울의 최고 병원들, 심지어 해외의 유명 전문가들까지 불러들였지만 그들의 진단은 변함없었다. 영구적인 마비입니다.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모든 가능한 치료를 시도했다. 물리치료 침술, 심지어 실험적인 수술까지.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다리를 노려보았고, 밤에는 꿈에서조차 자유롭게 달리는 자신을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녀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다. 한때 세련되게 손질되던 긴 머리카락은 이제 무심코 흘러내리게 내버려 두었고, 날카롭던 눈빛은 창밖의 풍경에 고정되어 무감각해졌다. 그녀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유를 잃은 채로 그녀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유령처럼 느꼈다. 김민호 그녀의 유일한 아들은 성공한 기업가였다. 그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표현 방식은 실용적이고 냉정했다. 그는 최고의 간호사들을 고용하고 저택 내에 최신 의료 장비를 설치했다. 매주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포기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다. 민호에게 어머니의 휠체어는 영원한 현실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춤을 보며 자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먼 추억일 뿐이었다. 저택의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다. 그들은 그녀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고독을 외면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가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먼 세상의 일이었다. 그녀는 가끔 옛 사진 앨범을 펼쳐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회전하는 모습,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던 그 순간들. 그 사진들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러나 그 힘도 점점 약해져 갔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저녁 식사 때조차 가족과 대화를 피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사업에 몰두하며 그 고통을 잊으려 애썼다. 저택은 부유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겨울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연이 도착했다. 30 중반의 한국 여성 그녀는 조용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이전의 가정부들과 달리 지연은 김씨 가문의 명성과 저택의 사치에 압도되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 복장을 입고 저택에 들어서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날 수진이 서재의 책을 재배치한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을 때 지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반복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책을 더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한 것뿐입니다. 후렌. 그 말은 단순했지만 수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녀가 오랜만에 느낀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배려였다. 지연은 곧 저택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면서도 수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수진이 물건을 집으려 할 때 손이 떨리는 모습,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을 바라보는 긴 시선. 그리고 그녀가 무도회장을 지나칠 때 목소리가 낮아지는 순간들. 지연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진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것은 다리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였다. 어느 저녁 서울의 거리가 조용해진 시간. 지연은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담요를 꼭 쥐고 있었고 어깨는 가볍게 떨렸다. 지연은 조용히 다가가 문을 닫았다. 후렌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너는 아직 살아있는데 묻혀있는 기분이 어떤지 아는가? 사람들은 나를 과거의 유물처럼 본다. 민호조차 내가 더 이상 싸울 수 있다고 믿지 않아.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 담긴 절망은 깊었다. 지연은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눈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후렌은 유물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계시고 그 삶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부인의 몸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수진은 비웃듯 웃었다. 깨운다고 2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몸을 내 손으로 의학이 실패한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제 손이 아니라 후렌의 의지로요. 제가 도울게요.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낀 희망의 싹이었다. 지연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수진을 환자로 보지 않았다. 한 여성으로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에서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였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그 꿈을 잊지 않았다. 지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쩌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 안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사업 미팅으로 바빴고 어머니의 일상을 간호사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매일 수진의 방을 청소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후렌. 창밖을 보세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수진의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춤이 전부였어.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자유, 그 박수 소리. 이제는 모두 잃어버렸지. 지연은 듣기만 했다. 그녀의 침묵은 수진에게 위로가 되었다.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쉐어링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수진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어쩌면 그녀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택의 정원은 가을 잎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수진은 창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잎사귀들은 떨어지지만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난다. 그녀의 다리도 그럴 수 있을까? 지연의 등장으로
김씨 저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20년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었다. 수진은 아직 믿지 못했지만 지연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김수진의 삶은 어쩌면 다시 꽃피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가을은 김씨 저택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정원의 단풍나무는 붉고 노란 잎사귀를 떨어뜨렸고 저녁이면 저택의 유리창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따뜻한 색조를 띄었다. 그러나 저택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김수진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눈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따라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다. 20년 전 무대 위에서 춤추던 기억, 청중의 박수갈채, 그리고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던 그 느낌은 이제 꿈속에서만 존재했다. 그녀는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저택의 직원들은 그녀의 고독을 외면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박지연은 달랐다. 30 중반의 이 여성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과 따뜻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방을 청소하며 그녀의 작은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수진이 컵을 집으려다 떨리는 손, 옛 사진을 바라보며 굳어지는 표정, 그리고 무도회장을 지나칠 때 미세하게 변하는 목소리. 지연은 수진의 상처가 단순히 신체적인 것 이상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수진의 영혼이 갇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갇힌 영혼을 풀어줄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연은 단순히 청소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넘어섰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후렌 다리를 조금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요. 수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다리를 터무니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도울게요. 그녀는 수진의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근육은 뻣뻣했고 수진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만해. 이건 아무 소용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은 아직 살아계시고 이 다리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깨우는 거예요. 지연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수진의 방에 와서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근육을 풀어주고 때로는 수진이 저항할 때도 끝까지 인내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휠체어를 벽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도 예전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갔죠. 그녀의 이야기는 수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연은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수진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수진에게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권했다. 그냥 시도만 해보세요.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따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몇 초가 지난 후 그녀의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연, 봤어, 움직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후렌. 그거예요. 시작이에요. 그 작은 움직임은 수진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게 다면 어쩌지, 더 이상은 안 된다면 그녀는 속삭였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또 시도하면 되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지연과 수진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지연은 수진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도왔다. 수진은 여전히 저항했지만 점차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 지연의 끊임없는 격려와 인내가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어느 저녁 지연은 수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도우며 자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더 단단해졌죠. 부인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부인을 휠체어로만 보지만 저는 그 안에 강한 사람을 봐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지연 그녀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누군가는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부인을 믿을 차례예요.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짜로 본다고 느꼈다. 그녀는 지연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민호에게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약 이게 실패하면 나는 또 무너지고 싶지 않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들의 훈련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했다. 지연은 수진의 다리를 움직이는 데 집중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녀를 다독였다. 수진은 종종 좌절하며 소리쳤다. 이건 터무니없어.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하지만 지연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부인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어느 날 수진은 발을 한 뼘 정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지연, 내가 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거예요, 후렌. 그게 시작이에요.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자신, 그리고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지연.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희망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기분을 감지했다. 그녀가 가끔 미소 짓는 모습, 식사 시간에 말을 거는 모습이 낯설었다. 그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작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은 매일 수진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진의 동반자,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근원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저택의 정원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 수진은 창가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잎사귀들은 떨어지지만 다시 자라날 거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지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요, 후렌. 우리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저택의 침묵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수진의 마음은 아직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지연의 손길과 말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 첫걸음은 이미 내디뎠다. 서울의 가을은 점점 더 깊어졌고 김씨 저택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수진의 다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제 3장 첫걸음. 서울의 겨울이 김씨 저택을 감쌌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택의 유리벽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졌다. 저택 안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김수진의 방에는 새로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지연과의 훈련은 이제 단순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넘어섰다. 지연은 수진의 다리를 점점 더 강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느렸다. 수진은 종종 좌절하며 소리쳤다. 이건 불가능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녀의 손은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쥐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부인의 가능성을 믿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수진의 방에 와서 훈련을 이어갔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발목을 돌리는 연습, 심지어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작은 시도까지. 모든 동작은 수진에게 전쟁 같았다. 그녀의 근육은 뻣뻣했고 고통은 날카로웠다. 때로는 통증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어차피 소용없어. 수진은 소리치며 훈련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소용없다고 누가 그래요. 부인의 발가락이 움직였잖아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이제 더 멀리 갈 거예요. 지연의 말은 수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그녀는 지연의 인내와 믿음에 서서히 기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수진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다. 오늘은 다리를 조금 더 들어 올려볼까요? 제가 잡아줄게요.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그게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지연의 미소는 단호했다. 해보기 전엔 모르죠. 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지연이 그녀의 다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자 수진은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몇 센티미터 위로 올라갔다. 지연 내가 해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거예요, 프렌. 그게 바로 부인의 힘이에요.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의 몸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되살아나는 느낌 때문이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속삭였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요. 그날부터 훈련은 더 강렬해졌다. 지연은 수진에게 점점 더 어려운 동작을 시도하도록 독려했다. 무릎을 굽히는 연습팔을 바닥에 대고 약간의 체중을 싣는 시도, 그리고 심지어 휠체어에서 몸을 살짝 들어 올리는 도전까지. 매번 수진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거나 좌절하며 훈련을 중단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항상 곁에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분노를 받아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은 강해요. 이 고통은 부인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연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점점 더 열었다. 어느 저녁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지연은 대담한 제안을 했다. 프렌 오늘은 서보는 걸 시도해볼까요? 수진은 숨을 멈췄다. 서다고 그건 불가능해.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은 없어요. 제가 부인을 잡아줄게요. 단 몇 초라도 서보는 거예요.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로 요동쳤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수진의 양팔을 단단히 잡고 그녀를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으켰다. 수진의 다리는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었다. 할 수 없어. 떨어질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제가 잡고 있어요. 부인은 할 수 있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은 두 다리로 섰다. 비록 몇 초에 불과했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체중을 다리로 지탱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웃음을 터뜨렸다. 지연, 내가 섰어, 내가 서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거예요, 후렌. 부인은 해냈어요. 그 순간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수진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했다. 내가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걸을 뿐만 아니라 춤도 출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만 않으면요. 그들은 이 기적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진은 민호나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만약 실패하면 나는 그 실망을 감당할 수 없어. 그녀는 지연에게 부탁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훈련은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지연은 수진의 방에 와서 그녀를 격려했다. 수진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움직임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발을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었고 무릎을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었다. 고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지연은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저를 믿어줬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제가 부인을 믿을 차례예요. 수진은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녀는 지연을 단순한 가정부로 보지 않았다. 지연은 그녀의 동반자, 그리고 그녀의 희망의 등불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점점 더 눈치챘다. 수진은 더 자주 미소 지었고 저녁 식사 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궁금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믿었던 그는 그 변화의 이유를 짐작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지연이 어머니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손에는 수건과 물병이 들려 있었다. 지연 씨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그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지고 계세요, 도련님.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다. 저택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수진의 방은 따뜻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다리는 아직 약했지만 더 이상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연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 단단한 손, 그리고 그 안의 믿음. 어느 날 훈련 중 수진은 갑자기 넘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연은 재빨리 그녀를 일으켰다. 괜찮아요, 후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넘어지는 것도 무섭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 웃음은 그녀가 잃었던 자신감의 조각이었다. 서울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그녀의 곁에서 단단히 버텼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중반에 접어들었다. 수진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지만
지연의 믿음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겨울은 깊어갔고 김씨 저택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턱에 서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깊어갔고 김씨 저택은 눈으로 덮인 정원과 함께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냈다. 저택의 유리벽은 차가운 빛을 반사했지만 내부에는 따뜻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김수진의 방은 이제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전장이 되었다. 박지연과의 훈련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수진은 이제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는 법을 배우고 체중을 지탱하는 법을 익히며 심지어 몇 초 동안이라도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매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그녀에게 삶의 증거였다. 지연은 항상 곁에 있었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조금만 더 후렌. 부인은 할 수 있어요. 수진은 지연의 믿음에 기대어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근육은 약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강해졌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수진은 지연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다. 지연 나를 무도회장으로 데려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무도회장은 저택의 중심에 자리 잡은 거대한 홀이었다. 한때 수진이 무대 위에서 춤추던 그곳은 이제 먼지와 침묵으로 덮여 있었다. 지연은 놀라며 물었다. 무도회장이요, 왜 거기? 수진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다시 춤추고 싶어. 비록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 지연은 망설였다. 후렌 아직 몸이 약해요. 넘어지면. 하지만 수진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만약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휠체어에 갇혀 있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후렌. 함께 해볼게요. 그들은 무도회장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 바닥과 거대한 거울이 모습을 드러냈다. 샹들리에의 빛은 희미했지만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수진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지연은 그녀의 양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켰다. 수진의 다리는 떨렸고 땀이 이마를 적셨다. 할 수 있어, 후렌.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은 바닥을 스쳤고 몸은 흔들렸다. 하지만 지연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한 걸음 더. 수진은 숨을 몰아쉬며 다시 시도했다.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그녀의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의지하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춤이었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연, 내가 춤추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거예요, 후렌. 이게 바로 부인의 삶이에요. 그들은 무도회장 안을 천천히 돌았다. 수진의 비단 잠옷은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녀의 백발은 샹들리의 빛 아래 은빛 왕관처럼 빛났다. 그녀는 비록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자신의 다리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20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 자신 자유로운 영혼을 되찾고 있었다. 수진은 웃었다. 그 웃음은 젊은 시절의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지연, 이 느낌을 잊었었어. 이게 나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그걸 놓치지 마세요, 후렌. 그들의 춤은 서툴렀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무도회장의 거울은 두 여성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비췄다. 수진의 떨리는 다리와 지연의 단단한 손길, 그리고 그들 사이의 끈끈한 믿음. 그 순간은 기적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김민호였다. 그는 어머니를 확인하러 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무도회장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 20년간 휠체어에 묶여있던 김수진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지연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민호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진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녀의 다리가 흔들렸고 그녀는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지연이 그녀를 붙잡았다. 수진은 다시 몸을 곧게 세우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너는 내가 이미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봐, 내가 살아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의사와 전문가를 불러왔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는 지연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진을 지탱하며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민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수진은 지연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지연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를 보았고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할 때 나를 믿어줬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는 더 밝아졌다. 나는 다시 살아났어, 민호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경외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믿지 못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호야. 너는 나를 사랑했지. 하지만 지연은 나를 다시 일으켜줬어. 무도회장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생명과 희망이 숨쉬고 있었다. 수진은 여전히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자유, 그 열정, 그리고 그 삶.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수진을 지탱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진의 삶을 되찾아준 사람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계속되었고 눈은 저택을 하얗게 덮었다. 하지만 김씨 저택 안에는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다. 수진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고 춤은 여전히 서툴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었다. 지연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멈추지 마세요, 후렌. 그녀가 속삭였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멈추지 않을 거야, 지연. 너 덕분에. 그들의 춤은 끝났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무도회장의 거울은 그들의 모습을 비췄다. 두 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믿음. 김씨 저택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다. 수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